국화꽃 향기가 질식할 듯 연간시를 가득 메웠다. 그 짙은 향기는 죽음의 냄새와 뒤섞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박순자 여사는 검은 상복에 쌓인 채 딸 같은 며느리 최유진의 영정 사진 앞에서 넋을 잃고 있었다. 사진 속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활짝 웃고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며 달려와 안길 것만 같은 생생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말이 없었고 사진을 둘러싼 하얀 국화들만이 그녀의 부재를 차갑고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순자 여사의 메마른 눈에서 다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벌써 사흘째. 눈물이 마를 법도 한데 슬픔은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아이였다. 어머니, 이 나물맛 좀 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들깨가루 듬뿍 넣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이제는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옆에는 아들 강민호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내를 잃은 충격에 민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훤칠하던 키는 반으로 줄어든 듯 보였다.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위로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아내의 죽음과 함께 멈춰버렸다. 순자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제 슬픔보다 자식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아들의 고통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반면 딸 강민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들은 오빠와 어머니가 너무 상심이 크니 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그런 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새언니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저리도 침착할 수 있을까. 유진이가 살아생전 민지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철없는 동생 몫까지 톡톡히 해내던 착한 아이였는데 순자 여사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유진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이었다. 가난한 친정 때문에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몸만 들어왔지만 유진은 언제나 밝고 씩씩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머니 딸 할게요. 민호 씨보다 제가 더 잘할 자신 있어요. 라며 넉살 좋게 웃던 아이. 처음에는 그저 하는 소리겠거니 시어머니 환심을 사려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하루도 잊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다. 순자 여사가 무릎이 쑤신다고 하면 어디서 용하다는 한의원을 알아와 모시고 갔고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약초를 풀어 족욕을 시켜주며 주물러주곤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면 다들 며느리 흉보기에 바빴지만 순자 여사는 언제나 자랑할 거리가 넘쳐났다. 우리 며느리는 말도 마. 어쩜 그리 싹싹하고 예쁜지 몰라. 지난 어버이날에는 네이만 덜렁 사온 딸내미보다 낫다니까. 직접 쓴 편지랑 손수 뜬 목도리까지 챙겨주는데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순자 여사의 어깨는 으쓱해졌다. 한 번은 순자 여사가 감기 몸살로 크게 앓아누운 적이 있었다.
입맛이 없어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유진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고는 시장에 달려가 싱싱한 전복을 사와 밤새 도록 푹 고아 전복죽을 끓여왔다. 어머니, 이거라도 좀 드셔보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숟가락 들 힘도 없는 순자 여사를 위해 유진은 침대 곁에 앉아 한 숟가락 정성껏 죽을 떠먹여 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느끼며 순자 여사는 생각했다. 친딸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유진은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 아이 덕분에 외로웠던 노년이 다시 따뜻해지고 웃을 일이 많아졌다 그랬던 유진이. 그렇게 착하고 고왔던 아이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돌아왔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왜 하필 내 며느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이토록 착한 아이를 씨는 먼저 데려가시는 걸까?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발인 날이 밝았다. 유진의 유골함은 남편 민호의 품에 안겨 장지로 향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며느리를 마주한 순자 여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민호는 아내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오직 민지만이 모든 감정을 속으로 사기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자 유진의 부재는 더욱 거대하게 가족들을 짓눌렀다. 집안 곳곳에 유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현관에 놓인 예쁜 슬리퍼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뜨개질 바구니도, 주방에 정갈하게 정리된 그릇들도 모두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민호는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순자 여사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들을 위해 죽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온 민지가 찬물을 한 컵 따라 순자 여사에게 건넸다. 엄마, 이제 그만 울고 기운 차려요. 오빠 저러는 거 엄마까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순자 여사는 딸이 건네는 물컵을 받아들며 물었다. 너는 슬프지도 않니 내 새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보일 수가 있어. 그 말에는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잠시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슬프지, 왜 안 슬프겠어. 근데 우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해야 할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 여사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지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새언니, 운전 엄청 조심하는 사람이었잖아. 비 오는 날에는 웬만하면 차도 안 가지고 나갔고. 근데 하필 그날 밤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왜 혼자 고속도로를 달렸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외진 곳으로. 민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순자 여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박혔다. 그건 경찰에서 다 조사가 끝난 일이잖니.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라고. 순자 여사는 애써 딸의 의심을 외면하려 했다.
지금은 그저 유진을 애도하고 싶을 뿐.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단순 사고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왜 사라졌을까? 사고 현장에서는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만해라. 옆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호가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유진이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해 네가 인간이냐. 민호는 금방이라도 동생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오빠, 정신 좀 차려. 나는 그냥 사실 무슨 사실 넌 옛날부터 유진이를 미워했잖아. 엄마 사랑 독차지하니까. 오빠가 너보다 유진이를 더 챙기니까. 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유진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 이제 죽은 사람한테까지 막말을 해. 민호의 절규 섞인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순자 여사는 이 상황이 끔찍하기만 했다. 며느리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식들마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다. 민호야, 그만해라. 민지도 그만하고.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말렸다. 그리고는 딸을 향해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민지야, 엄마는 네가 정말 실망스럽다. 네 새언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명절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워놓고 기다리고 네 생일이면 갖고 싶다던 가방을 어떻게 알고 사다 주던 애야. 그런 애한테 죽어서까지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의 비난에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그런거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오빠.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순자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그림자와 불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잿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남기고 떠난 걸까? 그 순간 순자 여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의 서막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을 감싸는 정막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다. 유진의 빈자리는 거대한 구멍처럼 남아 가족들의 일상을 삼켜버렸다. 아들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다시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식사 때가 되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기 일쑤였고 어쩌다 방에서 나올 때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딸 민지는 그날 오빠와 대판 싸우고 나간 뒤로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마 제 딴에도 서운함이 컸으리라. 박순자 여사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넋 놓고 앉아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무너져 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먼저 떠나버린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언가에 몰두해야만 이 끝없는 슬픔의 늪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유진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아직은 너무 이른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며느리의 흔적을 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 민호가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유진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벗어놓은 가디건이 아무렇게나 걸쳐 있었다. 마치 잠시 외출한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만 같은 풍경이었다. 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사계절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유진은 꾸미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아이였다. 옷장 속 옷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산 저렴한 것들이거나 홈쇼핑에서 할인할 때 장만한 것들이었다. 순자 여사가 가끔 백화점에 데려가 비싼 옷이라도 한 벌 사주려고 하면 유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 돈이면 우리 민호 씨 양복을 한 벌 더 사주거나 어머님 보약 한 제 더 지어드리는 게 나아요.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모른다. 순자 여사는 유진이 즐겨 입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함께 김장을 담그던 날, 고춧가루가 튈까봐 조심조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옷 정리를 마친 순자 여사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 하나 없이 소박한 화장대였다. 절반쯤 남은 스킨과 로션, 거의 다 써가는 립스틱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유진이 쓰던 빗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빗어보았다. 그러자 마치 유진이 곁에 와서 머리를 빗겨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머니, 머릿결이 너무 고우세요. 제가 나중에 꼭 비단 같은 머릿결 물려받아야 하는데 제 잘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서랍을 열자 실핀과 머리끈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 사이로 작은 일기장 몇 권이 눈에 띄었다. 순자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딸처럼 여긴 며느리라지만 개인의 비밀이 담긴 일기장을 엿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을 향한 그리움이 죄책감을 눌렀다. 어쩌면 이 안에 며느리의 속마음이, 그녀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일기장을 펼쳤다. 날짜는 작년 가을에 머물러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체였다. 오늘은 어머님과 함께 가을 단풍 구경을 다녀왔다. 붉게 물든 단풍잎보다 어머님의 고운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 소녀처럼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행복으로 물들었다. 어머님께는 친정 엄마에게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다. 앞으로 평생 지금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 순자 여사는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일기장에는 온통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남편 민호에 대한 애정,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심지어는 까칠하게 구는 시누이 민지에 대한 걱정까지 담겨 있었다.
민지 아가씨가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속상하지만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언젠가는 아가씨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겠지. 이토록 속 깊고 착한 아이였다. 민지는 이런 애한테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토록 모진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순자 여사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다. 이 일기장은 유진이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나중에 민지가 오면 꼭 이 일기장을 보여주리라. 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리라.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순자 여사는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옷장 아래쪽. 계절이 지나 넣어둔 이불과 잡동사니들이었다. 묵직한 소미불을 드러내던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낡은 담요 더미 아래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집의 다른 가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상자였다. 유진의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그렇다고 시댁에서 가져온 물건도 아니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묵직한 쇠부티 소리를 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열쇠는 5-6개쯤 되었는데 하나같이 낡고 녹이 새울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얇은 비닐 커버에 쌓인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순자 여사는 무심코 통장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통장을 펼쳐본 순간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예금주 이름이 최유진이 아니었다. 한수연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게 뭐지? 잘못 봤나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이름은 분명 한수연이었다. 통장 잔고는 그리 많지 않았다.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다. 왜 며느리의 유품 속에서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 나오는 걸까? 그리고 이 기분 나쁜 열쇠 꾸러미는 또 뭘까? 순간 며칠 전 딸 민지가 쏟아냈던 의심의 말들이 망령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단순 사고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순자 여사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마도 유진이가 불쌍한 친구 물건을 대신 맡아준 것이겠지. 그래, 그럴 거야. 우리 착한 유진이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아이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다. 그녀는 마치 무서운 비밀이라도 엿본 사람처럼 허둥지둥 나무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는 원래 있던 자리, 낡은 담요덤이 가장 깊숙한 곳에 상자를 다시 밀어 넣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특히 아들 민호가 절대 알지 못하게 해야 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아직은 아니었다. 며느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이런 혼란스러운 물건으로 고인을 욕되게 할 수는 없었다. 순자 여사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 정리를 마저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낯선 이름과 기이한 열쇠,
꾸러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고 슬프기만 하던 애도의 시간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여사의 세상은 온통 낡은 나무 상자 하나에 지배당했다. 낮에는 애써 잊은 척 집안일을 하고 아들 민호의 식사를 챙겼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상자가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의 잠을 앗아갔다. 눈을 감으면 정체불명의 열쇠 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한수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눈꺼풀 위를 떠다녔다. 며느리가 남긴 다른 유품들은 모두 슬픔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지만 오직 그 상자만이 불길하고 끈적한 의혹을 자아냈다. 순자 여사는 몇 번이고 다시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상자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민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내는 죽고 동생과는 등을 돌린 채 겨우겨우 숨만 붙어있는 아들에게 차마 이 혼란을 떠넘길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며칠 뒤 딸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날의 일에 대해 사과하러 온 것이었다. 엄마, 지난번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멋쩍게 사과를 건네는 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다. 순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짤그락거리는 열쇠 꾸러미의 감촉 때문이었다. 그녀는 딸의 예리한 눈이 자신의 불안을 꿰뚫어 볼까봐 두려웠다. 엄마, 어디 안 좋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그냥 아직 유진이 생각이 나서 그런가 보다. 순자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다행히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빠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에 떨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저 열쇠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의심에서 벗어나 온전히 며느리를 애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그리고 방에서 나온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 엄마 오늘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좀 만나고 오려고 한다.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으니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꼭 챙겨 먹어라.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세상 모든 일에 흥미를 잃은 듯 보였다. 아들의 무심한 반응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순자 여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얌전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핸드백 깊숙한 곳에 열쇠 꾸러미와 낯선 이름의 통장을 숨겼다.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그녀에게 자식에게 하는 첫 거짓말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첩보원이라도 된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순자 여사는 막막했다. 그녀가 아는 은행이라고는 집 앞 상가에 있는 동네 은행이 전부였다. 유진도 월급 통장으로 그 은행을 이용했었다. 순자 여사는 작은 희망을 품고 은행으로 향했다. 대여금고 창구 앞에 선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이 열쇠들 중에 혹시 여기에 맞는 게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말에 은행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고 금고실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나왔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맞는 열쇠가 하나도 없네요. 순자 여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미미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래, 역시 내가 헛고생을 하는 거야. 이건 유진이 물건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은행을 나서려는데 문득 유진이 민호와 함께 자주 가던 시내 백화점 근처의 은행이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두 번째 은행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맞는 열쇠는 없었다. 두 번의 실패를 겪자 순자 여사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죽은 며느리의 뒤를 캐는 파렴치한 시어머니가 된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핸드백 속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다. 이걸 그냥 강물에 던져버릴까? 그러면 이 모든 혼란도 끝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만약 이 열쇠가 정말로 유진이가 남긴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면 외면하는 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언젠가 유진이 했던 말이었다. 어머니, 저 목동에 사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올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예요. 목동. 순자 여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였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복잡한 노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목동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속에서 순자 여사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역 앞에 질비한 높은 건물들 중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이번에도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녀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으며 직원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젊은 직원은 별다른 말 없이 열쇠를 들고 금고실로 향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직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나, 둘, 직원이 열쇠를 번갈아 끼워보는 듯한 실루엣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역시나 안 맞는구나. 이제 집에 가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둔탁하지만
분명한 소리. 철컥 하고 무언가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금고실에서 나온 직원의 표정은 이전 은행 직원들과는 달랐다. 그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순자 여사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 열쇠가 맞습니다. 312번. 금고네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여사의 세상은 잠시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맞다고 이 열쇠들 중 하나가 정말로 맞는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지만 순자 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에 있는 차갑고 육중한 대여금고실의 문에 쏠려 있었다. 저 문 너머에. 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가 숨겨둔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만 하는 운명 앞에 서 있었다. 은행 직원은 박순자 여사를 대여금고실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밀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다. 직원은 묵직한 철제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저기 벨을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순자 여사와 며느리가 남긴 비밀의 상자, 단둘만이 남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 상자를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영원히 모르는 편이 더 나을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짧은 순간 그녀는 상자를 그대로 둔 채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그 철제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다. 가장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다. 유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무적이고 차가운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주소는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소유자란에는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순자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강남의 오피스텔이라니. 시장에서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콩나물값 몇백 원을 깎던 며느리였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비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며느리가 푼돈을 아껴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다.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돈은 이렇게 아껴 써야 나중에 큰일 생겼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와서는 기만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음 서류로 손을 뻗었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서였다. 피보험자의 이름은 아들 강민호였고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은 최유진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금 액수였다.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순자 여사는 숨을 멈췄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생명보험이 필요했던 걸까? 이것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덫처럼 느껴졌다.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딸 민지가 던졌던 의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사고 현장,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경찰의 말,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서류 뭉치 아래에는 벨벳으로 된 작은 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었다. 주머니를 열어본 순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파이어 반지, 순금 팔찌. 그녀가 평생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값비싼 보석들이었다. 유진은 생전에 장신구라고는 길거리에서 산 몇천 원짜리 귀걸이나 실반지가 전부였다. 순자 여사가 오래된 금반지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하면 어머니, 저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과분해요. 라며 손사래를 치던 아이였다. 그런데 이 눈부신 보석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검소하고 소박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최유진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순자 여사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비밀을 훔쳐보는 것처럼 두렵고 혼란스러웠다. 상자 맨 밑바닥에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유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남편 민호가 아닌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정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외국의 휴양지이기도 했고 고급 레스토랑이기도 했다. 한두 장이 아니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유진은 낯선 남자와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사진 속에 담긴 시간의 흐름은 그들의 관계가 아주 오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임이 틀림없었다. 순자 여사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아직 남아 있었다. 사진들 뒤에 접혀 있던 낡은 서류 한 장. 그것은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증명서에는 아내 최유진, 그리고 남편 이재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재욱은 사진 속 그 남자의 이름일 터였다. 그리고 결혼 날짜는 민호와 만나기도 수년 전이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혼인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었다. 이혼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죽음이 안타까워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게 했던 그 착한 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아들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모든 사랑과 신뢰, 그녀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웃음과 눈물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을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유진의 상냥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이 차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역겨운 위선의 껍데기로 보였다.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 뒤에 소름 끼치는 괴물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 순자 여사가 사랑했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였고 가장 어리석은 구경꾼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은행 밀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는 며느리의 끔찍한 비밀이 담긴 서류들이 힘없이 흩어져 있었다. 사방이 막힌 차가운 공간 속에서 박순자 여사의 세상이 소리 없이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순자 여사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셔서요. 은행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순자 여사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온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팔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다. 며느리의 배신을 증명하는 그 끔찍한 종이 조각들은 이제 축축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로봇처럼 감정 없이 움직였다. 서류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상자를 핸드백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밀실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영혼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은행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속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지하철 안의 소음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핸드백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이 안에 든 것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길게 느껴졌다. 익숙했던 동네 풍경, 골목, 어귀의 슈퍼,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동네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였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집은 더 이상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이 혐오스러운 오물처럼 보였다. 거실 선반 위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유진의 영정사진이
가장 먼저 그녀를 맞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바라보았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사진 속 유진의 미소는 순자 여사를 비웃는 악마의 조소처럼 보였다. 어리석은 시어머니, 내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순자 여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영정사진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렸다. 유진이 직접 떠서 선물했던 소파 위의 쿠션. 그녀가 아침마다 차를 내오던 찻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그녀의 슬리퍼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그녀의 거짓된 위선을 고발하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며느리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유진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옆에는 비밀이 담긴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들 민호였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끔찍한 상상으로 이어졌다. 이미 아내를 잃은 슬픔에 폐인이 된 아들이었다. 그에게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으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진실을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그것은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넘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어미로서 차마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이 비밀을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불태워 버리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 해야 할까 그녀가 입을 다물면 민호는 유진을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형태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수십억짜리 생명보험과 의문의 교통사고. 이것을 모른 척 눈 감아 버린다면 자신 역시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재욱이라는 남자. 며느리의 진짜 남편인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가 유진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대로 진실을 덮는다면. 진짜 범인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언니, 운전 엄청 조심하는 사람이었잖아. 홀로 진실을 의심하며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딸. 이제 와보니 민지의 의심은 날카로운 직관이었고 그것을 무시했던 자신은 눈먼 장님이었다. 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떳떳하지 못할 수는 없었다.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악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법의 힘을 빌려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은 지옥이었다.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은 망은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덜덜 떨려왔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경찰서 번호인 101위를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여사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다시는 없을 그 끔찍한 문장을 내뱉었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지요? 제가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가 범죄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정적.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박순자 여사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집안에는 다시 한번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며 망연자실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요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강력계 형사라고 소개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베테랑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눈빛이 날카로운 젊은 형사였다. 그들의 등장은 평범한 가정집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애도의 공간이었던 집은 이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신고하신 분이 박순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나이든 형사가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여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다. 순자 여사는 아들 민호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핸드백에서 철제 상자를 꺼내 그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 화려한 보석들,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며느리의 사진들과 2사람의 혼인관계 증명서, 증거물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젊은 형사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베테랑 형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순자 여사는 마치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으며 증거물들을 꼼꼼히 살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민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는 낯선 남자 2명이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는 죽은 아내의 물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누구세요,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왜 남의 손에 유진이 물건을?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그게... 그녀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이 나이든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강민호 씨 되십니까? 저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고 최유진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민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발견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뭐야. 민호는 사진을 와락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따위 가짜 사진을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 좀 해봐. 그는 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배신감에 찬 분노가 이글거렸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절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야, 사실이다. 저 사진들, 그리고 저 혼인증명서, 전부 다 진짜야. 유진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어. 엄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민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슬픔에 못 이겨서 헛것이라도 보이는 거야? 어떻게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전부 쓸어버리려고 했다. 젊은 형사가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민지가 집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른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경찰들, 널브러진 서류들, 그리고 이성을 잃고 날뛰는 오빠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엄마. 민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터졌음을 알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에 닿았다. 새언니 유진과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그 순간.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을 떠돌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민호는 타오르는 분노의 대상을 동생에게로 돌렸다. 강민지 너지 네가 이따위 짓 꾸민 거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유진이를 미워하더니. 이제 죽은 사람한테까지 누명을 씌워 네가 인간이야. 어디서 네 신원이니? 오빠, 정신 차려. 이게 누명으로 보여. 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혼인관계 증명서를 집어들어 오빠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래도 이게 질투 때문에 꾸민 짓 같아. 새언니는 오빠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 우린 전부 다 속은 거라고. 동생의 차가운 외침에도 민호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베테랑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와 민호를 제압하며 말했다. 강민호 씨,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방금 본청에서 확인 결과가 왔습니다. 형사의 엄숙한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남편으로 기재된 이재욱. 현재 사기 및 공갈 협박 등 다수의 혐의로 수배 중인 전문 사기꾼입니다. 주로 재력가 집안의 자제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형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민호의 심장에 박혔다. 사기꾼.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고 최유진 씨의 신원, 조회 결과, 과거 청소년 시절,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기록이 있습니다. 본명은 최유진이 맞지만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재욱의 오랜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호가 쌓아 올린 세상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름도, 과거도, 사랑도.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사고건은 저희가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제동 흔적이 없는 점 등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형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민호의 눈에 담겨 있던 분노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갔다. 그 자리에는 텅 비고 공허한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확인해준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그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부정의 벽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사랑, 그의 결혼, 그의 모든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거실을 가득 메웠던 폭풍 같은 소라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한 남자의 무너진 세상이 내는 소리 없는 절규만이 가득했다. 비극의 서막이 끝나고 잔인한 진실의 폭풍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강민호의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소리내어 우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깨진 믿음의 파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들 뿐이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감정이 소진된 껍데기처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 방은 최유진과의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찬 성소였지만 이제는 기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감옥이 되었다. 그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사진 속 유진의 눈은 사랑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는 저 눈빛이 거짓일 리 없다고, 저 미소가 연기일 리 없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소름 끼치는 계산이 숨어 있는 듯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독이 든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몇 년 전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다. 아주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이 조금 모자라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 씨, 정말 믿을 만한 친구예요. 딱 6개월만, 아주 잠깐만 이름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절대 민호 씨한테 피해가는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약속해요. 사랑하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오히려 아내의 친구를 돕는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사기였다. 경찰은 그 보증으로 실행된 대출금이 이재욱이 세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아내의 연극에 노란한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은 계속해서 그를 고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작은 상가 건물을 유진의 명의로 변경했던 일도 떠올랐다. 민호 씨, 요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요. 일단 내 앞으로 해두면 절세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도 좋잖아요.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 그는 아무런 의심업 없이 인감도장을 내어주었다. 동생 민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겨줘 라며 반대했을 때 그는 오히려 넌 왜 그렇게 유진이를 못 믿냐며 동생에게 화를 냈었다. 유진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를 가족들로부터 고립시켰다. 민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신우이의 질투로 둔갑시켰고 그는 완벽하게 그 연극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남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타겟이었을 뿐이다. 민호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몸서리쳤다.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수치심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방 안에서는 그의 소리 없는 오열만이 벽지를 적시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 역시 죄책감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내리쳤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민지 말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후회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남은 유진의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다. 유진이 쓰던 차잔을 깨뜨리고 그녀가 짜준 목도리를 내다버렸다. 하지만 물건을 치운다고 해서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는 딸보다 낫다며 입이 닳도록 자랑했던 일. 친구들 앞에서 요즘 저런 애 없다며 어깨를 으쓱대던 일들이 떠올라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딸 민지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오빠를 위해 죽을 끓였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 뒤에 얼마나 큰 상처와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 순자 여사는 이제야 헤아릴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딸의 등 뒤로 다가갔다. 차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움찔 하고 놀라는 딸의 여윈 어깨가 느껴졌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순자 여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 말이 다 맞았는데 이 못난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널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강철처럼 버티던 민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돌아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그 부름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이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언니에 대한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가족들 속에서 홀로 외로웠던 시간들. 진실을 말해도 질투심 많은 시누이로 오해받아야 했던 억울함에 대한 눈물이었다. 순자 여사는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고 깨어진 가족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이어주는 아프지만 절실한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
며칠 뒤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수사 중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조사 결과 최유진과 이재욱은 오래전부터 여러 지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최유진이 먼저 목표물에 환심을 산 뒤 결혼을 통해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면 이재욱이 자금 세탁 및 도피를 돕는 시기였습니다. 형사는 민호가 보증을 섰던 대출금과 유진의 명의로 넘어간 상가 건물이 모두 이미 처분되어 현금화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두 사람의 원래 계획은 강민호 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여러 정황을 볼 때 강민호 씨를 상대로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여사와 민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유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는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했다.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돈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겁니다. 최유진이 빼돌린 재산의 일부를 이재욱 모르게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 혹은 계획적으로 이재욱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사는 사라진 남편, 이재욱을 찾는 데 집중될 겁니다. 형사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무기력한 절망이 아니라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차가운 결의에 가까웠다. 순자 여사와 민지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시작이었다. 최유진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사라진 남편이자 공범인 이재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이재욱의 신상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순식간에. 한때는 동정의 대상이었던 강민호 가족의 비극은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흉흉한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이재욱의 사진과 함께 희대의 결혼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흘러나왔다. 집 앞에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박순자 여사와 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팠다. 그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사기꾼에게 놀아난 어리석은 가족으로 전락해버렸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유진과 이재욱의 충격적인 과거가 겹겹이 벗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사이였다. 불우한 환경은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해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10대 시절부터 좀도둑질과 사기를 일삼으며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인 두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 사기라는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에 손을 댔다. 최유진의 아름다운 외모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연기력, 그리고 이재욱의 치밀한 계획과 대담함이 결합된 그들의 사기 행각은 완벽에 가까웠다. 강민호 가족 이전에도 이미 여러 도시에서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있었다.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으며 순자 여사와 민지는 유진의 그 상냥한 미소 뒤에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고 몸서리쳤다. 그러던 중 경찰은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밝혀냈다. 몇 년 전, 다른 도시에서 최유진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한 남자가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었지만 사망 직후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최유진에게 지급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마라는 사실을 암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이재욱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존재였다. 이 사실은 가족들을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창밖에 스치는 그림자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날 밤이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민호가 오랜만에 거실로 나왔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이전처럼 공허하지만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민지야,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바로 그때 마치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지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민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망설이다. 옆에 있던 민호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은 한동안의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호 씨 장모님하고 처제도 옆에 있나? 그 목소리는 이재욱이 틀림없었다. 민호는 숨을 멈췄다. 유진이가 숨겨둔 물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거 원래 내 거야. 곱게 돌려주면 조용히 사라져주지.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유진이처럼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협박이자 자신이 유진을 죽였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개자식, 네가 유진이를 죽였어? 민호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어.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고 했거든. 너희들은 그 여자처럼 멍청하게 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너희를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순자 여사와 민지는 공포에 질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민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발신지 추적은 실패했다. 그날 이후 이재욱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는 목이 꺾인 비둘기 사체가 놓여 있었다. 민호의 휴대폰으로는 그가 출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 다음은 내 여동생 차례일 수도 있어 라는 섬뜩한 메시지와 함께 이제 공포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재욱의 협박은 역설적으로 민호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는 이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살아남아서 저 악마 같은 놈을 제 손으로 잡아야 했다. 그는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유진과 함께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그녀가 돈을 숨겨둘 만한 장소나 이재욱과 연락을 주고받던 방식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순자 여사와 민지 역시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강해졌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았고 민지는 오빠를 도와 이재욱이 남겼을지 모를 작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애썼다. 쫓기는 신세가 된 이재욱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제 가족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요한 포식자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먹잇감의 숨, 막히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재욱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강민호의 가족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공포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강철 같은 유대감으로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희생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다. 특히 강민호의 변화는 눈부셨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동생 민지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이재욱이 보낸 협박 메시지의 패턴을 분석해 그의 심리 상태를 추론했고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눈물을 거두고 묵묵히 두 자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고요하지만 굳건한 존재는 불안에 떠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담당 형사가 찾아와 가족들 앞에 앉았다. 이재욱이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자금줄이 거의 다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그를 밖으로 끌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형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이재욱을 검거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계획했고 가족의 협조가 절실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계획의 중심에는 민호가 서게 되었다. 그가 직접 미끼가 되어 이재욱에게 연락하고 유진이 숨겨둔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분노로 불타는 남자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연기해야 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역할이었다. 경찰이 제공한 대포폰으로 민호는 떨리는 척하며 이재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추적되고 있었다. 이재욱 씨 맞습니까? 강민호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야 연락이 왔군. 생각이 정리됐나. 당신이 원하는 거, 금고에 있던 거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호는 경찰의 각본대로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의 연기에 이재욱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이재욱은 교환 장소와 시간을 지정했다.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한밤중. 그곳에서 혼자 동화방을 들고 기다리라는 지시였다. 전화를 끄는 민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약속의 날 밤. 폐공장 주변에는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소리 없이 배치되었다.
저격팀이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고 사복 형사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작전 차량 안에서 순자 여사와 민지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아들 오빠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의 옷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방탄조끼의 존재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민호야. 순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다. 민호는 돈다발처럼 보이게 만든 신문지 뭉치가 든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인 공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건물에 깨진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유령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욱이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민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가방 먼저 이리 넘겨. 이재욱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가방을 그의 발치로 밀었다. 이재욱이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민호는 각본에 없던 질문을 던졌다. 왜 그랬어?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이재욱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왜냐니 너희처럼 돈 많고 어리석은 놈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거든. 유진이는 당신한테 뭐였어? 사랑하긴 했나? 민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 질문에 이재욱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사랑 웃기지 마. 그 계집애는 내 최고의 파트너였지만 동시에 가장 골치 아픈 짐이었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고 뒤통수를 치려고 했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서 죽인 거냐 내 손으로 직접. 민호의 외침에 이재욱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래, 돈 때문에 싸우다가 운전대를 내가 잡았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건 아주 쉬운 일이더군. 시끄럽게 굴던 계집배가 아주 조용해지더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전 차량 안에서 형사가 잡아라고 외쳤다. 신호와 함께. 공장의 모든 창문이 깨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고 확성기를 통해 항복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궁지에 몰린 이재욱은 마지막 발악으로 민호를 붙잡아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민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재욱의 복부를 향해 온 힘을 실어 주먹을 날렸다. 악 소리와 함께 이재욱이 비틀거리는 사이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저항하던 이재욱은 결국 차가운 바닥에 제압당했고 그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이재욱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민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재욱이 검거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결혼 사기 살인 사건은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이재욱은 최유진을 살해한 혐의와 다수의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호의 가족은 또다시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담담하게 법정에 출석해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가족들은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아기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들이 입은 상처와 잃어버린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사기당한 재산의 일부는 끝내 되찾지 못했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사람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도 새로운 싹은 텄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통과하며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특히 강민호는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어머니와 동생 앞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나 때문에 모두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어. 그는 눈이 멀어 동생의 진심을 오해했던 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지는 그런 오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박순자 여사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묵은 원망이나 오해는 남아있지 않았다. 민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끔찍한 기억이 얽힌 과거와 단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지 역시 이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오빠의 재기를 묵묵히 도왔고 틈틈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 비극은 역설적으로 흩어져 있던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박순자 여사는 순진하고 사람 좋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도 않았다. 그녀는 두 자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던 어느 오후였다. 순자 여사는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거의 다 치웠다고 생각했던 유진의 물건들이 창고 구석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다.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낡은 옷 상자였다. 버리기 위해 상자를 비우던 순자 여사의 손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잡혔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남루한 보육원 단체복을 입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아이. 앳된 얼굴은 분명 최유진의 어린 시절이었다.
순자 여사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이의 눈에는 그녀가 알던 유진의 그 요염하고 계산적인 빛이 없었다. 그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서 그토록 들끓던 증오와 분노가 아닌 아주 낯선 감정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물론 그녀는 유진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의 뒤편에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입었던 한 명의 작은 아이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아주 오래전 저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버려졌을 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진을 보지 않고 조용히 상자 안에 다시 내려놓았다. 찢어버리지도, 그렇다고 따로 간직하지도 않았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으로 그 자리에 남겨둘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리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밖에서는 민호와 민지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걸린 웃음이 봄 햇살 아래서 투명하게 빛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여사의 입게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폭풍은 지나갔다. 끔찍한 상처, 자국은 몸과 마음에 깊게 새겨졌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현명해진 모습으로 그녀는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삶에 상처 많지만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